20살에 홀로 되어 조선 추연소 데뷔가 된 선의왕후. 지아비를 죽였다는 영주에 대한 의심을 평생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녀. 조선에서 가장 젊고 강인했던 여인 선의왕후의 서슬퍼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종 4년 1724년 늦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궁 창덕궁 대조전 왕의 침소에는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복도를 따라 작은 소반 하나가 조용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 놓인 것은 게장과 생감이었습니다. 세제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될 그 인물이 형님의 병문안을 명목으로 들여보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관들은 오래전부터 경종의 몸 상태를 두고 한 목소리로 경고해 왔습니다. 게장은 성질이 차고 독하여 병자에게 마땅치 않으며 생감은 더더욱 기운을 내리누르는 음식이라고.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세제가 하필이면 지금 이 음식을 들여보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0살의 중전 어씨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중전은 소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궁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궁 안의 모든 공기가 그 한 지점에 모여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중전의 발이 소반을 걷어찼습니다. 게장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생감들이 복도 위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경종이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들고 상궁들이 울부짖는 소란 속에서 연인군이 대조전에 들어섰습니다. 형님의 병세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전 어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인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형님을 위한 약조입니까? 아니면 용상을 향한 독입니까? 그 물음은 메아리처럼 대조전 안을 울렸습니다. 대답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연인군의 표정이 굳어졌고 중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궁궐 안에서 가장 참혹한 의심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20살의 여인이 왕의 아내로서 또 왕의 어머니뻘의 대비로서 삶 전체를 기울여 싸운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탐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지키려 했고 지키지 못했고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외면한 자리에 야사가 속삭이고 야사조차 다 담지 못한 자리에 그녀의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 조선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에 데뷔가 된 여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살았던 국모. 지금부터 그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숙종 44년 1718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혼례는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혼례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 소녀의 인생 전체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계되고 가문의 명예를 실어봉인되는 일이었습니다. 함종 어씨 가문에서 태어난 어씨는 그해 간택의 절차를 거쳐 경종의 계비로 낙점되었습니다. 나이 15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왕비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 궁 밖에서는 이미 거센 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었습니다. 장희빈, 그 이름 석자가 갖는 무게는 조선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사환국과 갑술환국을 거치며 남인과 서인의 피바람이 몰아쳤던 그 한복판에서 어머니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 세자였던 경종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겪은 경종의 몸과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이전부터 그의 병약함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슬아의 후사가 없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씨가 중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무거운 임무는 바로 그 후사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이라는 곳은 그 임무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입궁 초 중전 어씨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종 즉위 이후 궁안의 권력 지형은 이미 노론이 단단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영수들 이이명, 김창집, 이건명, 조태채, 이른바 노론 사대신은 병약한 경종의 뒤를 잇기 위해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끊임없이 주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제가 책봉된다는 것은 경종의 왕권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일이었고 경종의 곁에 서 있는 중전의 존재 역시 함께 지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경종 1년 1721년에 연인군의 세제 책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전 어씨의 나이는 18이었습니다. 책봉 이후의 궁은 더욱 숨막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노론은 세제 책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제가 직접 대리청정을 맡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경종이 정무를 볼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공식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소론이 들고 일어나며 조정은 극심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신임사화가 터진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경종 1년과 2년에 걸쳐 일어난 신임사화에서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궁 안팎을 막론하고 피해 냄새가 가시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중전 어씨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경종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왕과 왕비가 마주할 시간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후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불가능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중전의 탓인 것처럼 상궁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상소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겼습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중전의 존재는 걸림돌이었고 소론의 입장에서 중전은 왕실을 보존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전 어씨는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 15세 입궁하여 18배 세제 책봉을 목도하고 19배 신임사화의 혈풍을 곁에서 지켜본 어씨는 이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깊은 눈빛을 가진 그러나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상의 남편 곁을 지키는 일은 중전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남은 소임이었습니다. 경종의 수라는 중전이 직접 챙겼습니다. 의관들이 올린 처방을 중전이 직접 검토했습니다. 물론 의학적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이미 궁 안에는 경종에게 접근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중전은 그 모든 것을 혼자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녀들 가운데 누가 정보를 흘리는지 모를 일이었고 어이들 중 누가 어느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눈과 손뿐이었습니다. 경종의 수라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을 중전은 먼저 살폈습니다. 빛깔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냄새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상궁에게 소량을 먼저 먹게 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의 어느 중전도 이런 방식으로 남편의 수라를 챙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왕 후 어씨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종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궤와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재위 기간 내내 각종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소화기 계통의 이상, 피부병,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 등이 반복되었다고 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끊임없는 당쟁의 소용돌이가 그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전이 수라를 살피고 처방을 검토하고 밤새 곁을 지켜도 경종의 기력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는 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후사도 없고 든든한 친정 세력도 없고 궁 안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종이 없는 궁은 그야말로 사방이 벽인 감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전 어씨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이 궁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당의 아래 그 어린 어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기록은 충분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방석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아픕니다. 중전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경종 3년 1723년에 조선 궁궐은 겉으로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것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들리지 않는 말들이 궁궐의 모든 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나날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가 누구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중전 어씨는 매 순간 홀로 판단하고 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경종의 병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재위 기간 내내 두드러기와 부종, 소화불량을 반복적으로 앓았습니다. 어이들이 올리는 처방전이 바뀔 때마다 경종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패턴이 중전 어씨에게는 도무지 자연스러운 병의 경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의학의 수준에서 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작용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천천히 몸 안에 쌓여 서서히 기력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후자는 훨씬 더 교묘하고 발각되기 어려웠습니다. 경종의 증상들, 반복되는 소화기 이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종,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는 그 후자의 방식과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독살이었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결과였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전 어씨가 그 가능성을 의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이 단순한 불안이 아닌 나름의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궁 안에는 경종의 죽음을 기다리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세제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세력은 신임사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방과 중앙 곳곳에 뿌리를 내린 노론의 인맥은 여전히 건재했고 세제의 즉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의 재위가 길어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소론은 경종을 보호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건강은 순수한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중전 어씨는 그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훗날 야사와 일부 기록에서 언급되는 삼수방 계획이었습니다. 삼수방, 세 가지 손길이라는 뜻으로도 세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이 계획은 중전 어씨가 소론의 일부 세력과 은밀하게 논의하며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경종에게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왕실의 종친 가운데 한 명을 양자로 삼아 왕통을 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제 연인군의 즉위는 더 이상 기정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왕통을 이을 새로운 인물이 왕실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남편과 왕실을 지키려는 절박한 저항이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전 어씨에게 권력 자체를 탐할 여력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녀는 당시 20살 안팎의 여인이었고
친정 세력은 정치적으로 강하지 않았으며 궁 안에서 그녀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삼수방 계획은 권력을 쥐기 위한 공세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겨우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완벽하게 비밀로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비밀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습니다. 중전이 소론의 인사와 접촉한다는 정보, 종친 중 특정 인물이 자주 거론된다는 소문, 대비 혹은 중전의 처소를 드나드는 이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는 낌새. 이런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면 눈 밝은 이들은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세제 연인군 측에서 그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이 긴장된 정보전의 한복판에서 중전 어씨의 일상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수라를 챙기고 처소를 단정히 유지하고 의례를 빠짐없이 지키면서 그 일상의 껍질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키지 않으면서 그것은 소름 돋을 만큼 정밀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중전의 처소에는 신복 상궁 한두 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물러가게 했습니다. 누가 어느 세력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 함께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들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한 밤에 중전은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되새기며 다음 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종의 수라를 직접 살피는 일은 이 시기에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경종의 처방이 변경될 때마다 어이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이는 인삼을 써야 한다 했고 어떤 어이는 인삼이 오히려 독이 된다 했습니다. 약재의 종류와 용량을 둘러싼 이 논쟁이 순수한 의학적 소견의 차이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종에게 올라가는 모든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전은 어이들의 처방전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약재의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상궁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물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이를 불러 직접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념에서 내명부의 최고 어른인 중전이 의학적 처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규범에서 다소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씨는 그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남편의 목숨 앞에서 체면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종 4년 1724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경종의 병세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이들의 처방도 중전의 지극한 간호도 소론 세력의 정치적 보호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세제 연인군이 개장과 생감을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조선 역사에서 경종 독살설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반복하여 거론됩니다. 조선 왕조실록, 경종실록과 영조실록 모두 이 음식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록은 이것이 형제간의 우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해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종 독살설을 지지하는 사료와 야사들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이미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경종에게 성질이 차고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게장과 생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경종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중전 어씨가 소반을 걷어찬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이미 음식이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미 경종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중전이 막을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소반을 걷어차는 행위는 어쩌면 사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터뜨린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을 향한 격렬한 자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인군의 눈을 마주하며 그녀가 던진 물음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발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스물의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경종 4년 1724년 8월 경종이 승하했습니다. 중전 어씨의 나이 20이었습니다. 삼수방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양자를 들릴 시간도 왕통을 새롭게 이을 방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갔고 세제 연인군은 이제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중전 어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경종의 시신 앞에 단정히 앉아 흐트러짐 없이 상을 치렀습니다. 상궁들이 오열하고 내시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와중에 그녀는 혼자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무서운 슬픔의 형태라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장 높은 자리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경종 4년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승한 그날 밤 창덕궁은 이상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승정원의 사관들이 붓을 들어 기록을 남기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단 한 공간만이 고요했습니다. 중전 어씨의 처소였습니다. 20살의 중전은 그날 밤 남편의 빈소 앞에 단정히 앉아 새벽이 오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음식을 권해도 물리쳤고 잠시 쉬라는 말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흐트러짐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의왕 후 어씨가 왕비로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조선의 국가기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세제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훗날 영조라 불리게 될 그 인물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전 어씨는 왕의 아내에서 왕의 어머니뻘 어른으로 그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에 대비의 자리에 오른 여인. 나이 20의 대비 선의왕 후였습니다. 대비. 그 두 글자가 품고 있는 무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대비는 왕보다 서열이 높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아무리 지존의 자리에 있어도 대비 앞에서는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려야 했고 대비의 처소에서 내려지는 말씀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비는 궁궐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의왕 후 어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복동생, 그러니까 시동생뻘 되는 인물이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영조와 선의왕 후 어씨 사이의 관계는 조선의 법도 안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묘하고 불편한 역학 관계였습니다. 어씨는 영조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영조는 1694년생이었고 어씨는 1705년생이었으니 영조가 11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예법적 서열에서는 어씨가 위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위계는 높은 그 어긋남이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선의왕 후 어씨를 대비로 높이 받드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문안을 빠짐없이 드렸고 필요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조는 선의왕 후 어씨를 경희궁 어조당으로 처소를 옮기게 했습니다. 경희궁은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비해 규모가 작고 궁궐로서의 위상도 낮은 곳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주로 거처하는 법궁은 창덕궁이었고 경희궁은 이궁, 즉 별궁의 성격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대비를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예우를 갖추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떼어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조당은 경희궁 안에서도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한 전각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연금이었습니다. 대비의 처소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통제되었습니다. 조정의 인사들이 대비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소론 세력의 인사들이 어조당 근처에 얼씬거리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영조 측의 시선이 어조당을 둘러싼 모든 동선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대비에게 전해지는 외부의 소식은 걸러지고 대비로부터 나가는 말 또한 어디선가 누군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조당에 처음 발을 들인 날 그녀는 전각을 천천히 둘러보았다고 전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희궁의 후원은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감옥은 결국 감옥입니다. 곁에 남겨진 상궁들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상궁들 중 일부는 창덕궁에 남겨졌고 어조당에 새로 배치된 이들 중에는 낯선 얼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낯선 얼굴들이 누구의 눈과 귀인지 경험 많은 어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연기를 그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가야 했습니다. 영조와의 첫 공식 대면은 서늘했습니다. 영조가 어조당으로 문안을 왔을 때 두 사람이 마주한 공간은 겉으로는 지극히 형식적인 예의의 장면이었습니다. 영조는 허리를 굽혀 문안을 드렸고 선의왕후는 단정한 자세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영조가 대비의 건강을 물으면 어씨는 짧게 답했고 어씨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물으면 영조는 무엇이든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안이 끝나면 영조는 물러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시선을 비스듬히 두었고 어씨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묘한 시선의 엇갈림 안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품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의 입장에서 선의왕후 어씨는 결코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씨는 경종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경종의 죽음에 대해 조정 안팎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살설은 공식적으로 부정되었지만 그 의심의 눈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길의 한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 영조가 있었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선의왕후 어씨였습니다. 어씨가 살아있는 한 그 기억도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삼수방 계획의 흔적도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종의 재위 시절 소론 세력과 연결되어 왕통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은 영조의 신하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묻혀버렸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선의왕후 어씨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할 명분도 없었거니와 대비를 함부로 대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영조 자신의 정통성에도 상처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대신 어씨를 가두었습니다. 가장 격식 있는 방식으로 가장 정중한 형태로 그러나 틀림없이 가두었습니다. 어조당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장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라를 들고 낮에는 처소 안에 머물며 서책을 읽거나 침선을 했습니다. 경희궁의 후원을 거니는 것도 허락되었지만 그 범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늦고 불완전했습니다. 조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론의 인사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어떤 것도 어씨에게는 제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씨는 고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깥을 읽으려 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상궁들의 표정 변화, 영조의 문안 횟수의 변화, 어조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의 속도. 그 작은 단서들을 모아 그녀는 바깥의 상황을 추론했습니다. 정보가 막힌 자리를 관찰로 채우는 것,
그것이 어조당에서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경희궁 어조당에서 바라보이는 하늘은 넓었습니다. 봄이면 따뜻한 빛이 전각의 지붕 위로 쏟아졌고 여름이면 소나기가 후원의 나뭇잎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면 눈이 쌓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조당 안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20살의 대비는 그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열은 왕보다 높지만 말 한마디 전할 곳 없는 존재. 예우는 받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자리. 이름은 대비이지만 실상은 수인이나 다름없는 처지. 선의왕후 어씨의 삶은 그 역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조당의 상궁들이 훗날 전한 바에 따르면 선의왕후는 매일 아침 단장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의를 바르게 갖추어 입고 머리를 흐트러짐 없이 올리고 처소를 항상 정갈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특별한 행사가 없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체면이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이 공간이 나를 가두었을지 몰라도 나의 안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말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조 즉위 초기 그 버팀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영조 4년 1728년 봄이었습니다. 경희궁 어조당에 갇힌 듯 살아온 지 어느덧 4해가 흘렀습니다. 선의왕후 어씨의 나이 24이었습니다. 봄이라 했지만 어조당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경희궁 후원의 나무들은 이제 막 새순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땅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충청도에서 봉기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이인좌. 그 이름이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론과 남인 계열의 인사들이 뭉쳐 일으킨 이 봉기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조의 즉위 자체를 부정하는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봉기군은 영조를 향해 2가지 핵심 주장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영조는 숙종의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 떠돌던 영조의 출생에 관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경종은 독살되었으며 그 배후에 영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인좌의 봉기군은 청주성을 함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며 기세를 올렸고 경상도와 전라도, 함경도에서도 호응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조는 오명왕을 도순무사로 임명하여 토벌군을 내려보냈고 한성 안에서는 계엄에 준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선의왕후 어씨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봉기군이 대비의 밀지를 받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가 경희궁 어조당에서 비밀리에 소론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인좌의 봉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부추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란 것은 출처가 불분명할수록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져나가는 법입니다. 한성 안에서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고 영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영조의 의심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는 경종의 아내였습니다. 경종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있었고 소론과 연결된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도 소론 계열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삼수방 계획의 기억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지는 순간 소문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어조당으로 향하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영조가 보낸 신하들이 어조당 주변을 더욱 촘촘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씨의 처소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의 동선이 기록되었습니다. 어씨에게 음식을 올리는 상궁들, 서책을 가져다주는 내시들, 문안을 드리러 오는 작은 규모의 방문자들까지 하나하나 확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조당은 이미 연금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감시의 밀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선의왕 후 어씨는 그 달라진 공기를 즉각 알아챘습니다. 상궁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어조당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오래 머무르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지만 어씨는 그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여 바깥의 상황을 읽었습니다.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봉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챈 순간 어씨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섬뜩한 선택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영조에게 충성을 표하며 소문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권력 앞에서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씨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침묵이었습니다. 영조의 정통성을 소리 없이 부정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결백을 해명한다는 것은 영조의 판단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음을 당신에게 증명하겠다는 것은 당신에게 나를 심판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씨는 영조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어씨는 영조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고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씨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은 말 없는 항의였습니다. 수라상이 들어와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음식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조가 보낸 의관이 어조당을 찾아와 건강을 살피려 해도 어씨는 그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해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대비의 단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대비가 단식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저항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알려지면 영조의 통치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비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그 침묵을 그냥 두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한편 이인좌의 난은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영조 4년 3월 봉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오명왕이 이끄는 토벌군이 봉기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인좌는 사로잡혀 한성으로 압송되었고 같은 해 처형되었습니다. 함께 봉기에 가담했던 정희량, 이웅보 등의 인물들도 차례로 붙잡혀 처벌을 받았습니다. 추국이 시작되었고 봉기에 연루된 인물들이 한 명씩 추국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국장에서 죽어나가는 이름들 중에는 어씨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경종의 재위 시절 남편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던 소론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삼수방 계획을 함께 논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오직 뜻 하나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씨는 그 소식을 어조당 안에서 받았습니다. 상궁들은 그 소식을 어씨에게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도
어조당 바깥의 분위기가, 상궁들의 표정이, 영조의 문안이 뜸해지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전해지는 추국장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고 자백이 강요되었으며 연루자들의 이름이 계속 새로 불려나왔습니다. 국문의 과정에서 대비의 이름이 거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조가 선의왕후를 직접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비를 공식적으로 추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영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의 예법 질서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영조가 어씨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어씨를 용서했다거나 의심을 거두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씨를 어조당에 가두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먹지 않은 날들이 쌓여가면서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상궁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수라를 드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어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를 젓는 동작이 갈수록 힘겨워졌지만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이 공간에서 영조의 통치 아래 숨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어씨에게는 굴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죽어간 이들 앞에서, 남편의 기억 앞에서, 자신이 지켜오려 했던 모든 것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라상을 받는 일이 그녀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단식의 끝에서 어씨의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좌의 난이 진압되고 추국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어조당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봉기는 끝났고 연루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며 소문은 잦아들었습니다. 영조의 왕권은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왕은 그 이전보다 더 강한 정통성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왕후 어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붉은 나귀는 그렇게 찍혔습니다. 공식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죄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인좌의 난 이후 어씨의 이름에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반란과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의혹,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침묵의 선언,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대비라는 존재 자체가 영조에게는 불편한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어조당의 밤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4세 대비는 이미 24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로 어조당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영조 6년 1730년의 봄이었습니다. 경희궁 어조당에는 그해 봄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후원의 매화가 먼저 피었고 이어서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었지만 그 봄을 바라보는 어씨의 눈빛은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름다움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갇힌 몸으로 바라보는 봄은 위안이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야속함마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의 나이 26이었습니다. 나이로만 보면 아직 한창인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어조당 안의 어씨는 이미 그 나이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인좌의 난 이후 이어진 단식이 몸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고 그 뒤로도 반복된 우라와 고립이 차곡차곡 그녀의 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올리는 수라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먹으려 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처소 안에 등불 하나를 켜두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앉아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불빛 앞에서 어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의 영조대 기록을 살펴보면 영조 5년과 6년 사이에 선의왕 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이들이 어조당을 찾아 진맥을 청했으나 어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기록, 영조가 직접 처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권유했으나 어씨가 완곡히 물리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 모든 것을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서 읽히는 것은 한 여인의 조용하고 단호한 마지막 저항입니다. 영조가 보낸 의관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치료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보낸 손길을 받는다는 것은 영조의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 그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보내는 의관을 자신의 몸에 대게 하는 것이 어씨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 적어도 남편을 향한 자신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어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은 매일 정성껏 수라상을 차렸습니다. 미음을 올렸다가 죽을 올렸다가 그것도 어렵다 하면 따뜻한 꿀물이라도 드시라며 권했습니다. 오랫동안 어씨의 곁을 지켜온 상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면서도 매일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음식을 올리고 권하고 거절당하고 물러나면서 그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씨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상궁들이 우는 것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오래 곁을 지킨 상궁의 손을 잠시 잡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잠시 그 온기를 느끼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씨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와 애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조당 안에서 어씨가 허락하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영조 6년으로 접어들면서 어씨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소 밖으로 나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후원의 봄꽃을 바라보던 창문 앞에서도 이제는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에 기력이 없으니 단정히 앉아있는 것조차 의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대의 기록은 선의왕 후의 병세에 대해 우라와 쇠약함이 겹친 결과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울화, 그 한 단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울화는 단순한 신체적 질환이 아닙니다. 억누른 감정이 몸 안에 쌓이고 쌓여 결국 몸 자체를 태워버리는 병입니다. 경종을 잃은 슬픔, 삼수방 계획의 실패, 어조당으로의 사실상 유배, 이인좌의 난과 함께 찍힌 붉은 낙인 죽어간 소론 인사들의 이름들, 그리고 영조의 궁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할 수 없는 날들의 고립. 그 모든 것이 어씨의 몸 안에 쌓인 울화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병이 되는 것, 그것이 어씨가 걸린 병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씨는 단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의 단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쇠약해진 날에도 어씨는 상궁의 도움을 받아 단장을 마쳤습니다. 당의를 바르게 갖추어 입고 머리를 올리고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궁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궁이 머리를 올려주는 동안 어씨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26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 궁에 들어오던 15의 소녀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15의 눈빛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것이었다면
26의 눈빛은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도 꺾이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씨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15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18배 세제 책봉을 목도하며 서늘해진 눈이 있었습니다. 20살의 남편을 잃고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던 눈이 있었습니다. 24세 이인좌의 난 속에서 하얗게 질렸으나 꺾이지 않았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눈빛이 거울 안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눈빛 안에 담기는 것, 그것을 어씨는 거울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조당의 하루는 그 단장으로 시작되었고 그 단장이 끝나면 어씨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희궁 후원의 풍경은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드리워졌으며 가을이면 붉고 노란 단풍이 담장을 물들였고 겨울이면 흰 눈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어씨는 그 변화를 해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변해가는데 자신의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어씨는 그 변화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 꽃이 지고 눈이 와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조당의 나무들처럼 어씨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조 6년의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절, 조정에서는 선의왕후의 건강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습니다. 영조는 어의를 보내고 약재를 들여보냈지만 어씨의 처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씨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많았고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비의 처소에 왕이 억지로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조선의 예법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법의 울타리 안에서 어씨는 마지막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것, 영조의 호의를 사양하는 것, 그 소극적인 거절이 어씨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어씨는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조당의 하루가 또 흘렀습니다. 수라상은 들어왔다 나갔고 상궁들은 곁을 지켰으며 창밖의 나무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조의 문화는 형식적으로 이어졌고 어씨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서늘한 간격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씨는 그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영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영조 6년이 깊어졌습니다. 어씨의 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상궁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수라를 아예 들지 못하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꿀물조차 넘기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단장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상궁들이 눈물을 삼키며 머리를 올리고 당의를 여미고 거울 앞에 어씨를 앉혔습니다. 어씨는 그 거울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어씨는 아직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선의왕후는 영조 6년 6월에 승하하였습니다. 나이 26이었습니다. 경종이 승하한 지 채 6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공식 기록은 오래 이어진 병환으로 인한 것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환의 뿌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조당의 상궁들이 알았고 경희궁 후원의 나무들이 알았고 그 공간을 채웠던 모든 침묵이 알고 있었습니다. 26해의 생애 동안 이 여인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를, 후사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사는 이 여인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가다듬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의 눈을 마주하며 물음을 던지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영조의 의관을 조용히 물리치던 고개짓이 있었습니다.
죽어간 이들의 이름을 들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단식을 이어가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던 어조당의 그 단정한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의왕 후 어씨가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살다 간 여인. 가장 높은 서열을 가졌으나 가장 말이 막혔던 자리에 있었던 여인.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잃지 않은 여인. 그것이 선의왕 후 어씨였습니다. 영조 6년 경희궁 어조당. 창밖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조당 안은 정갈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빛이 처소 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비 어씨는 화려한 당의를 단정히 갖추어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예전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작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당의의 고름 하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비 어씨에게 그것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등으로 눈가를 닦는 그 동작을 어씨가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거울 안에서 상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래 함께한 얼굴이었습니다. 입궁하던 날부터 곁을 지켜온 얼굴이었습니다. 어씨는 거울에서 눈을 거두지 않은 채로 그러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온기를 담아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조당 안의 공기 전체가 그 말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상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씨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궁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체념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저들에게 굴복한 적이 없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쇠약해진 몸과 달리 그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남기신 자존심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내 소임은 다한 것이다. 전하. 경종을 이르는 그 말이 어씨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상궁은 끝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씨는 그 울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상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어씨는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 안에 11해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가시방석 같은 중전의 자리를 버텼고 20살의 남편을 잃었으며 조선 역사상 가장 이른 나이에 대비가 되어 어조당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인좌의 난이 그녀의 이름에 붉은 낙인을 찍으려 했고 영조의 의심이 그녀를 사방으로 옥죄었으며 오래된 배고픔과 우라가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결백을 해명하며 영조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보내오는 의관을 받아들여 호의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혹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묵으로 단식으로 매일 아침에 단정한 단장으로 어씨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기 없는 싸움에서 어씨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남기지 못한 왕비, 이름 없이 지나간 대비.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선의왕 후 어씨가 차지하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의 분량이 삶의 무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정원일기, 조선 왕조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그리고 궁중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야사들.
그 조각들을 모아 들여다보면 선의왕 후 어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명하게 거기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15의 소녀로 입궁하여 26의 나이로 어조당을 떠나기까지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연인군의 눈을 마주하며 던진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경종의 수라를 직접 살피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인좌의 난 앞에서 선택한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의 의관을 물리치던 단호한 고개짓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가다듬던 어조당의 그 매일 아침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외면한 자리에서 그녀는 존재했습니다. 존재했다는 것이 때로는 어떤 승리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선의왕 후 어씨, 조선 최연소 대비, 가장 높은 자리의 수인,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잃지 않은 국모. 어조당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씨가 살아낸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꽃은 졌지만 그 기계는 지지 않았습니다.